저는 정규 세션에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난주에 경훈이 형이 이거 주제로 발표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비하면 되게 보잘것없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략적인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저변환과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대각화, SVD, 그리고 PCA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다음과 같이 그냥 스탠다드한 주축상에 놓인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예시로 3,2라는 벡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이러한 벡터는 스탠다드한 그 좌표축상의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들의 선형결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3,2라는 벡터는 1,0이라는 벡터를 3배한 것과 0,1이라는 벡터를 2배한 것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새로운 좌표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존 좌표축상에서 3,2로 표현되던 벡터가 새로운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하는 좌표축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표현이 될까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저희가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매트릭스 벡터 연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펜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새로운 좌표축상에서는 이 벡터가 1,0을 의미하고 이 벡터가 이제 0,1을 의미하는 벡터가 되겠죠. 너무 색깔이. 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벡터들의 기존 좌표축상에서의 표현은 2,1과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산을 보시면 우리 이제 이 기저들을 새로운 좌표축상의 벡터에 곱해주면은 이 기저들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새로운 좌표축에 대한 벡터에 곱을 해주게 되면은 기존 좌표축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그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새로운 베이시스에서 스탠다드한 베이시스로 전환을 해주는 매트릭스를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걸 P라고 간단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좌표축, 그러니까 기존 좌표축상의 벡터를 새로운 좌표축의 표현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거니까 이제 그거는 앞서 보았던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라는 벡터에 P의 인버스를 곱해주게 되면 새로운 좌표축상에서의 표현이 3분의 5, 3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저 변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이제 새로운 좌표축상에서의 선형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과 같은 선형 변환을 다음과 같은 행렬 A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이 A라는 행렬만 보고도 이 A가 어떠한 선형 변환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바로 그걸 알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이 행렬만 보고는 이게 어떠한 선형 변화를 나타내는지 바로 알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선형 변환을 새로운 어떤 베이시스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좌표 축상의 표현으로 바꿔줌으로써 보다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표현을 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3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답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기존 좌표 축상의 벡터인 3,i 아까 보았던 벡터죠. 이제 이 벡터에 우리가 A라는 선형 변환을 가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선 이 벡터를 새로운 좌표 축상의 벡터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P의 인버스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X라는 벡터는 새로운 좌표 축상의 표현이 되어 있는 벡터니까 그 새로운 좌표 축상의 선형 변환을 가해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선형 변환을 저는 C라는 행렬로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 C라는 선형 변환을 가한 결과가 새로운 좌표 축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AX라는 것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기존 좌표 축상의 표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다시 트랜지션 매트릭스인 P를 곱해주게 됩니다.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PCP의 인버스는 A라는 식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C라는 행렬이 궁금한 경우에는 이 식의 양편에 P의 인버스와 P를 곱해주면 C 행렬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C는 이제 2001, 즉 이제 새로운 좌표축 기준으로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2배만큼 늘려주는 선형 변환을 수행하는 행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존 좌표축상에서는 해석이 좀 모호했던 선형 변환에 대해서 그 선형 변환을 새로운 좌표축에 대한 표현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보다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바꾸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대각화로 넘어갈 건데요. 그렇다면 이 앞서 보았던 식 PC, P의 인버스는 A라는 식에서 C가 만약 그 대각행렬이었다면 어떠한 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앞에서 봤던 C도 이제 2형0일로 이미 대각행렬인데 제가 일부러 대각행렬을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대각행렬의 경우 그 대각 원소만큼 어떠한 벡터를 스트레칭 해주는 효과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C가 다이아고널한 매트릭스였다면 이제 이 A는 PDP의 인버스라는 이 식을, 이 대각화식을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 좌표축상의 선형 변환 A는 이제 새로운 좌표축에서의 스트레칭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식의 양변에 P를 곱해주면 AP는 PD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양변을 아니 안 나오지 양변을 이제 컬럼 벡터 단위로 비교를 해주게 되면 API는 DIPI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D는 이제 A 아이겐밸류가 되고 P라는 벡터는 A 아이겐 벡터가 됨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내용을 좀 더 엄밀하게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기존 좌표축상의 선형 변환 A가 A의 아이겐 벡터를 베이시스로 갖는 새로운 좌표축상에서의 이제 A의 아이겐밸류만큼 스트레칭 해주는 그러한 선형 변환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A가 이렇게 PDP의 인버스로 분해가 되는 것을 A의 대각화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A의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나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부 어떤 교재에서는 이제 A가 시메트릭한 경우, 그러니까 즉 P가 얼소고널한 매트릭스인 경우에 한해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나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정의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약간 교재마다 다른 부분이라서 저는 그냥 이렇게 다 같은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잘 아실 싱글러 발류 디컴포지션인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 A가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즉 엄밀히 말했을 때 지금까지 A는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해당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A가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경우, 즉 A가 그냥 단순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어떻게 분해가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방법이 바로 SVD였죠. 그래서 A가 이제 저는 n by n 행렬이라고 가정을 하고 랭크 K를 갖는 n by n 행렬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m이 n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A의 SVD는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U라는 행렬은 A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벡터를 컬럼 벡터로 갖는 그런 n by m 행렬이 되고 시그마는 A 트랜스포즈 A나 AA 트랜스포즈 뭐가 됐든 똑같죠. 그것들의 아이겐 밸류를 대각 원소로 갖는 n by n 행렬이 될 겁니다. 그리고 V는 A 트랜스포즈 A 아이겐 벡터를 컬럼 벡터로 갖는 행렬 n by n 행렬이 됩니다. 왜 이렇게 분해가 되고 뭐 어떤 과정을 통해 되는지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계속해서 기저변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SVD 역시 기저변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화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해석함에 있어서 단지 이제 차원의 변화가 좀 더 섞여 들어갔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V 트랜스포즈를 보면 이것은 이제 n 차원상의 스탠다드한 좌표축을 A 트랜스포즈의 A의 아이겐 벡터를 베이시스로 갖는 n 차원의 새로운 좌표축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벡터가 n 차원의 새로운 좌표축상의 그러한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그마라는 선형 변환을 가하게 되면 이것은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만큼 스트레칭 해주는 효과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의 스퀘어 루트 값만큼 스트레칭이 되겠죠. 근데 이 시그마라는 선형 변환은 이제 n by n 행렬이기 때문에
n차원에서 m차원으로 이렇게 차원도 m차원으로 변하는 그런 선형 변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쨌거나 항상 기존 좌표축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제 지금 결과는 m차원상의 새로운 좌표축에 대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동일한 m차원의 스탠다드한 좌표축상의 표현으로 변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행렬 U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좀 재미없는 내용들이었으니까 이제 남은 부분들은 좀 코드와 그림 위주로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SVD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걸 하나 이제 코드를 만들어 본 건데요. SVD는 이제 원하는 개수만큼의 싱귤러 발류만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축소를 해서 표현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예가 이제 이미지 컴프레싱에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이런 화면에 보이시는 삐까츄 이미지를 컴프레싱하는 그런 코드를 이렇게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 삐까츄라는 매트릭스는 512 x 504 매트릭스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이미지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RGB의 세 겹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매트릭스에 대해서 어떤 싱귤러 발류 디컴포지션을 구하고 싶은 경우에는 각각의 RGB 매트릭스에 대해서 모두 SVD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준 다음에 이제 각각을 다시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특정한 개수의 싱귤러 발류만 뽑아낸 후에 다시 합쳐주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매트릭스를 정의 내려주는 RGB 매트릭스를 정의 내려줬고 제가 짰던 코드에서는 이제 이 랭크에 제가 함수로 짰는데 이 랭크에 원하는 값에 싱귤러 발류 개수를 넣으면은 삐까츄 이미지가 축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대충 이렇게 되는데요. 10가지의 첫 10개의 싱귤러 발류에 대한 그 결과는 이렇게 삐까츄가 많이 병들어 보이죠. 그리고 50개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나마 낫기는 한데 이것도 아직은 좀 아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랭크가 100 정도 될 때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리지널이랑 견주었을 때도 크게 손색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랭크가 200만 되더라도 이제 오리지널이랑 저는 아예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적은 개수의 싱귤러 발류만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축소해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PCA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CA는 데이터를 어떠한 축에 투영시킴으로써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인데 PCA를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가정사항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데이터가 서로 선형 관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케일드된 데이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2차원의 데이터를 1차원으로 축소하는 과정을 같이 보면서 PCA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를 어떠한 축에 투영을 함으로써 차원을 축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어떠한 축의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투영 이후에 데이터의 분산이 최대화돼야 하고 그리고 기존 데이터와 투영된 데이터 사이의 평균 제곱거리가 최소화되는 축을 우리는 찾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축은 곧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밸류가 가장 큰 아이겐벡터가 스팬하는 라인이 되는데요. 그때 데이터를 투영했을 때 데이터의 분산이 최대화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분산은 그 아이겐밸류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은 따로 이렇게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가장 큰 아이겐밸류 공분산 행렬에 가장 큰 아이겐밸류를 갖는 아이겐벡터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데이터 프레임을 X라고 하면 A는 이것을 각각의 그 컬럼별로 평균을 빼준 그런 스케일드된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고 이 스케일드된 매트릭스 A를 가지고 공분산 행렬을 이러한 식을 통해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것은 곧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그냥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앞서 살펴본 SVD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A라는 행렬은 이제 U 시그마 B 트랜스포즈로 SVD
그러니까 디컴포즈가 가능할 것이고, 이때 V의 컬럼 벡터가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벡터였다는 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차원이 데이터의 차원이 낮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데이터의 규모가 커질수록 1번 방법, 직접 계산하는 방법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SVD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 여기 A라는 이제 매트릭스를 정의한 거는 아까 보신 스케일링하는 그 스케일드된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고, S는 공분산 행렬을 정의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래 내장 함수인 아이겐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제 어떤 매트릭스의 아이겐 발류와 아이겐 벡터를 모두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2차원의 데이터를 1차원으로 축소하는 거였으니까 이제 가장 큰 아이겐 발류에 대한 벡터인 제가 빨간색 박스 쳐놓은 이 벡터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R이 참 좋은 게 SVD도 이렇게 내장 함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의 SVD를 구하면은 이제 그 결과가 U랑 DV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U는 우리가 아는 U, 그리고 V는 우리가 아는 V, 그리고 D가 그 시그마 앞선 시그마에 해당하는 결과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중에 V라는 그 매트릭스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V를 불러서 확인을 해주면 이 V의 첫 번째 컬럼 벡터가 앞서 본 그 S 공분산 행렬의 이 첫 번째 벡터와 아이겐 벡터와 동일한 벡터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벡터를 화면상에 표현을 하면은 이제 이 벡터가 스팬한 라인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에 대해서 이 점들을 투영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2차원에서 1차원으로 잘 축소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허접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지? 네, 권상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원래 세션 참여도 안 하셨었는데 그 스터디 하고 나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피카츄가 인상적이었다고. 피카츄가 자료 잘 만들었다, 권상아. 저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베이즈 발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한 거는 이제 베이지언 리니어 리그레션, 베이지언 관점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이제 배웠는데, 요거 전에 이제 그러면은 그냥 회귀 분석에서 배웠던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 중요한 거는 이 컨디셔널 민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y가 어떤 노이즈가 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x의 컨디션에 의해서 그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주면은 그냥 어떤 베타 회귀계수랑 x랑 곱하면 나오는 그런 직선 리니어한 형태가 된다, 이런 가정을 갖고 이제 회귀 분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expectation이 없을 때의 에러가 어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등분산인 요런 그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각 yi들은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y에 대한 멀티베리앗 노멀의 라이클리후드를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요거를 각각이 IID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요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뭐 이 부분을 안에서 이제 요거를 OLS 에스티메이터나 아니면 MLE를 요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베타 햇을 구했을 때 요 베타 햇이 MLE가 되는 거고, 요 값은 잘 알다시피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프리퀀티스트들은 요거를 이용해서 베타의 분포를 구할 수 있고, 이 베타의 분포를 통해서 어떤 구간 추정 아니면은
가설 검정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베이지언 관점과 그 프리퀀티스트 관점이 조금 다른데, 이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사실 이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원래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확률 구간이 아니라 어떤 이런 여러 개의 구간들을 막 이렇게 구했을 때 실제 이 모수가 포함되는 게 100개 중에 뭐 95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거고, 막 하이퍼세이스 테스트도 이 가정이 맞을 확률이 뭔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뭐 기무가설이 맞을 때 그거를 기각할 확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기각하네 마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엔 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MLE도 결국 하나로 나오고 그다음에 얘도 기각을 하냐 마냐 이렇게 딱 하나로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모든 현상이 이렇게 딱 잔정적으로만 얘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이즈를 이용하면은 이 베타에 대해서 어떤 신뢰 구간이 아니라 그냥 베타의 분포가 포스테리어로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럼 이거를 보고 0이 여긴데 0보다 큰 부분이 이만큼이네? 그러면 베타가 0보다 클 확률은 그냥 포스테리어 구한 다음에 여기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을 확률은 여기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만약에 하이퍼세시스 테스트, 만약에 이 베타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서 다 소개할 텐데 Z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변수가 바이너리하게 0과 1 값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0이면은 이 회귀 개수를 쓰는 거고 1이면 0이면 안 쓰는 거고 1이면 쓰는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은 Z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Z의 포스테리어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Z의 포스테리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Z가 확률이 되는 거죠. 이 0과 1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쭉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 뭐 0.6이었다. 이러면 이 특정 베타가 포함될 확률이 0.6이구나. 이렇게 그냥 확률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설 검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포함을 시키네 마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확률로 이 정도 확률로 포함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베이즈를 활용하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아까 이것도 안에서 이제 무슨 리찌랑 라쏘 이런 거가 있는데 이 프리퀀티스트 관점에서 이거는 다 옵티마이제이션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얼그맥스를 하는 건데 여기다가 더하기 어떤 그 제약값을 주는 거예요. 그거가 L1 놈일 수도 있고 L2 놈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람다 뭐 이런 제약을 줘서 이거를 이제 최대화시키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예 베이즈에서는 할 수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베이즈에서도 프라이어를 만약에 라플라스 분포로 이런 모양으로 주게 되면은 뾰족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제 포스테리어를 구하게 되면 어떤 라쏘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어를 만약에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주게 되면은 요거를 리치처럼 해서 포스테리어를 리치 같은 역할을 하는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계산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요 모양, 요 y 트랜스포즈 y 사이에 있는 a랑 y 트랜스포즈 뒤에 있는 b 요거를 이제 프로포셔널하게 쭉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요 두 개를 보면은 이게 만약에 노멀 패밀리일 때는 요게 a가 expectation의 y는 이렇게 되고 variance는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엄밀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이렇게 노멀 패밀리인 것들로 이제 계산을 쭉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expectation 안에 이런 식들을 얻었다고 치면은 요 A랑 B를 보고서는 원래 이 분포의 모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파라미터를. 그 다음에 인버스 감마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만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은 요 파라미터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인버스 감마는 어떤 분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냥 감마 분포의 역수입니다. 그거는 이제 감마 분포의 역수이고 카이 제곱으로 바꾸면 인버스 카이 제곱이겠죠. 그런데 요 모수들이 가지는 이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요걸 이제 프라이어로 보통 주는데 요걸 이제 프라이어로 줬을 시에는
시그마 제곱의 그 개수,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는 개수가 있잖아요. 프라이어는 사실 개수가 없는데 개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누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라이어가 뭐라고 생각한다? 이 값이 시그마 제로 제곱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요 두 개가 이제 이 모수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인버스 카이 제곱이랑 인버스 감마 이런 거를 주냐? 이렇게 줘야지 나중에 적분이 돼서 세미컨주게 프라이어로 써서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프리퀀티스트랑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베이지가 어떤 건지를 더 자세하게 약간 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컨티스트는 이렇게 하는데 베이지는 이렇게 한다. 거기서 이제 차이점을 계속 보다 보면 베이지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세타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요 하나의 값 MLE를 구하는 게 프리퀀티스트 어프로치라고 하면은, 베이지언에서는 그냥 베이주르를 이용해서 요 포스테리어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베이주를 쓰면 이렇게 두 가지 분모 분자가 나오는데, 요 분모 부분은 사실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적분이 엄청 어려워가지고 그 대신 컨스턴트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요 분자만을 이렇게 프로포셔널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사실은 뭐냐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예요. 그래서 이 뒤에서 이제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알고 싶은 모수들에 대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놓고서는 이걸 구하고 싶다 이렇게 할 건데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왜 풀 프로버빌리티 모델이냐? 이게 베이즈 요 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포스테리어에 프로포셔널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관심이 있다는 거랑 포스테리어에 관심이 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수가 두 개, 베타랑 시그마 제곱 요거 두 개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풀 프로바빌리티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입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나오고요. 여기 왼쪽 부분이 프라이어가 되는 거고 오른쪽 부분이 likelihood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likelihood는 그냥 그 frequentist 구하듯이 하면 되는데, 프라이어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프라이어를 주는 방법이 이 FCB 책이랑 그다음에 훌러닝 님 그 강의에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베타랑 시그마 제곱을 서로 독립인 세미 컨주겟으로 주느냐. 왜 세미 컨주겟이냐면은 이렇게 독립으로 주게 되면은 얘네 둘의 뭐 조인트 프라이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랑 그래서 각각의 분포를 이렇게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이 이상한 게 있는데, 요 그림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제 베이지에서 중요한 약간 이 모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그래피컬 모델입니다. 요거를 이제 약간 이해를 하면은 이런 풀 프로버빌리티 모델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좀 더 약간 어떻게 가는 건지 좀 눈에 익으실 텐데, 일단 얘는 지금 그냥 그 시그마 제곱인데 얘는 모수로 하는 게 요거랑 요거겠죠. 근데 얘는 다른 어떤 그 파라미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얘 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혼자 써줍니다. 베타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써주고, 근데 y는 얘네 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을 그 컨디션으로 갖게 이렇게 써줘서 이렇게 합니다. 그 만약에 다른 예시를 들면은 x2, x1, x3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건 예시 안 하고, 그다음에 밑에서는 이제 밑에는 다른 그림이 있는데, 만약에 요 경우에는 이 베타가 또 그 시그마 제곱에한테 화살표를 받기 때문에 얘 혼자만 이렇게 써주고, 베타는 시그마 제곱에 의해 컨디션하고, 그 다음에 yi는 둘 다 컨디션하게 이렇게 풀 프로버티 모델을 분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요렇게 프라이어를 주고 시작을 하면은 조인트 포스테리어는 못 구하지만 하나하나 각각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베타에 대한 포스테리어,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 보면은 결국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 식을 해석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프라이어의 프리시전이랑 그다음에 데이터의 프리시전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게 프리시전이냐? 이거는 이제 분산의 역수죠. 분산이 크면은 데이터가 엄청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PDF가 퍼져 있는 거니까 어떤 거에 대한 정확성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분산이 높으면 정확성이 낮다. 그러니까 둘이 역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왜 데이터 프리시전이냐? 그 회귀 분석에서 배웠듯이 베타 햇의 그게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의 시그마 제곱 요거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역수를 취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타 n은 요 프리시전에 대해서 웨이티드 된 에버리지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 프리시전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프리시전을 곱해줘서 더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 베타에 대한 프라이어가 약하다, 이 말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요 프리시전이 매우 낮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항이 엄청 작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 남은 부분 남기 때문에 요 남은 부분이 ML입니다. 그래서 베타 n이 MLE와 가까워진다. 또한 만약에 베타가 아예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베타 제로를 요 처음부터 얘를 0으로 주는 거예요. 0으로 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로를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냐? 요 시그마 제곱의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는 뭐냐면은 원래 데이터의 분산이죠. 그 데이터의 분산에다가 스케일 파라미터 g를 곱한, 그러니까 데이터의 경향성에 그렇게 크게 반하지 않는 그런 분산을 프라이어에다 주고 그냥 평균은 0으로 주는 아주 약한 프라이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주는 걸 이제 G 프라이어라고 하는데, 요런 경우에는 요 베타의 포스테리어가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G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G가 엄청 크다. 이 말은 여기에 1로 가겠죠. 1로 가면은 원래 ML이랑 같아지는 거니까 weak prior를 뜻합니다. 그리고 G가 작으면은 뭐 프라이어가 좀 더 있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그 에러의 베리언스의 포스테리어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석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요 두 개 그를 구했잖아요. 잠시만요. 요 베타의 그 포스테리어랑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의 포스테리어를 구했는데, 요걸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씩 뽑으면서 깁스 샘플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그마 제로 제곱, 그 다음에 베타 제로 이렇게 하나씩 뽑고,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이니셜 에스티메이트로 설정을 한 다음에 얘네 둘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그마 제로 제곱 첫 번째 거 뭐 1번,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다시 베타 제로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또 다시 시그마 제로 제곱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베타 제로 두 번째 거, 이렇게 뽑아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제 저번 시간에도 그 수연님이 설명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 약간 사내 전체 조감도는 모르는데 어떤 특정 슬라이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포를 안다, 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시작했다면 중간에 여기로 갔다가 아니 여기로 가면 안 되지. 여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 분포에 따라서 여기로 가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전체 산의 조감도를 얻는 이런 깁스 샘플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볼 점은 이렇게 두 개를 해서 하는데 요 앞에 절반을 날린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앞에 만약에 뭐 한 10,000번을 했으면은 5,000개는 날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엄청 그 로컬, 그러니까 막 엄청 구석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 덜 컨버지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입니다. 네, 그래서 뒤에 절반을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코드로 해서 이렇게 쭉 하면은 결국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결국 각 회귀 개수들의 그 분포가 되는 거예요. 이 회귀 개수는 이런 분포를 가지고 얘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고 싶다. x2가 그러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부분이 얼만큼인지 요거를 이제 비율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를 가지고 전부 인퍼런스를 하는 것이 이 베이즈 그 추론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풀 컨주게이트도 있는데 아까는 이제 각각 프라이어를 하나씩 인디펜던트하게 줬다면은 여기는 요 하나의 그거를 다른 거에 디펜던트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타가 이 시그마 제곱에 의존하면서 얘는 이제 G 프라이어를 갖게. 그래서 얘가 베타가 시그마 제곱에 의존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곱하게 되면은 조인트 프라이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경우에는 계산을 쭉 하면은 이게 왜 뭔가 조금 깨졌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는 결국 요 포스테리어겠죠. 그럼 요 포스테리어를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요게 이제 포스테리어 오브 G 프라이어가 되는데 포스테리어 오브 G 프라이어는 앞에 저희가 구했어요. 만약에 베타 제로를 0으로 주고 시그마 제로를 그 G 곱하기 데이터의 분산으로 줬을 때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저희는 요것만 구하면은 여기서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산이 엄청 많은데 또 이 계산에 관련돼서 이 베이즈가 보면은 계산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이 계산이 왜 어떤 부분에서 중요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풀러닝 그 유튜브를 보니까 나오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 줄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줄은 어떤 거냐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요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요 확률은 요 y가 사실 베타에도 의존하고 베타는 시그마 제곱에 의존하는데 요거를 이제 적분으로 베타를 해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베타의 그 영향 y에 대한 영향을 전부 에버리지해서 없애버린다. 그래서 결국 시그마 제곱의 영향만을 알고 싶다. 요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 베이지에서 이렇게 그 분해를 해서 그다음에 적분을 해주는 요런 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 식들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다음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요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각 모스들 간의 관계 뭐 아니면은 그다음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레퍼런스나 이런 거를 살펴봐도 요런 과정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는데도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너무 길어서 약간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하게 되면은 얘는 그냥 그 아까처럼 깁스 샘플링처럼 순서대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그마 제곱에 대한 분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의 컨디셔널 베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시그마 제곱 요거 따라서 얘 10,000개 뽑고 그 다음에 요거 스텝 2로 얘 10,000개 뽑아가지고 얘네 둘이를 이용해서 시그마 제곱이랑 베타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아까처럼 포스테리어 그려가지고 추론을 하면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식은 조금 복잡한데 샘플링 하는 거는 간단해요. 풀 프로버빌리티 모델일 때는. 자, 그러면 이제 그 회귀 개수들을 구하는 거를 해봤는데 그럼 이 회귀 개수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이 모델 셀렉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requency 스탠스는 어떻게 하냐? combinatorial optim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합 최적화? 약간 어떤 조합으로 그 베타 그 회귀 개수들을 그러니까 넣어야 되는지 요거에 따라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를 최적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 지표로 AIC나 BIC 이런 거를 써가지고 하나의 가장 최적의 모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조건 가장 최적의 모델이 찾아지냐?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만약에 60개
회귀 개수가 있으면은 60개를 포함하냐 마냐 2의 60제곱 다 해보면은 찾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 많죠. 그래서 결국 로컬 옵티멈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로컬 옵티멈을 찾아갈 때 스텝 와이즈 셀렉션, 뭐 포워드 셀렉션, 백워드 셀렉션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그리디 알고리즘에 기반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베이즈는 어떻게 하냐? 그냥 포스테리어를 구하면 돼요. 근데 이 포스테리어를 구하기 전에 요 GJ라는 거 요거를 이제 추가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프리퀀티스트를 하면은 하나의 옵티멀한 모델을 찾을 수 있는데 베이즈는 어떤 프로버블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프로버블한 모델을 볼 수가 있고 각 회귀 개수들이 포함되냐 마냐에 대한 확률도 제공해 줄 수 있다. 일단 그 아이디어는 이 GJ라는 거를 도입을 하는데 이 GJ는 바이너리하게 0과 1 값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 회귀 개수 베타 J는 ZI랑 BJ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그냥 원래 회귀 개수인데 이게 이제 포함이 되면은 베타 J로 이제 되는 거고 포함이 안 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 프로버빌티 모델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도 아까 그 그래피컬 모델에 따르면은 이 풀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이렇게 뜯어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화살표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이렇게 따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베타는 얘 두 개의 컨디셔널하고 y는 베타랑 시그마 제곱의 컨디셔널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뭐냐면은 Z의 포스테리어를 구하고 싶어요. 요 Z의 포스테리어를 구하고 싶은데 요것도 이제 베이즈 룰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분모 분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여기 분모가 구하기 어렵다고 했죠. 여기 분모의 요 부분이 뭐냐면은 각각 Z에 대한 likelihoo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각 Z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 다 해가지고 더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분모 부분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프로포셔널하게 분자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되며 Z를 유니폼하게 주게 되면은 만약 0.5, 0.5 이렇게 주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상쇄가 돼서 결국 요 그 식에만 집중을 하면은 잠깐만요. 시리가 Z의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포스테리어 계산을 하기 전에 그 베타 G, XG, PG 요거를 이제 Z가 1인 것들만 모아놓은 베타, 그다음 X, 그다음 P 이렇게 정의를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P 시그마 제곱은 이제 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uninformative prior로 시그마 제곱을 줄 때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하면은 요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요 두 개의 Z를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고 쳤을 때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Z1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요게 1보다 크겠죠. 이렇게 1보다. 그러면은 어떤 Z1을 선택을 하는 거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은 low SSR일 때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작아지면은 전체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작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Z1에 대한 SSR이 작으니까 Z1에 대한 fit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모델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P1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P1이 작으면은 여기가 덜 빼니까 여기가 커지고 그러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컴플렉스 모델인 거를 패널라이즈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하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찾을 수 있게 요 식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식을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요거를 통해서 이제 구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게 포스테리어에 관심이 있었고 이 포스테리어는 결국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에 프로포셔널하고 요 식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테리어의 식을 근데 그래서 요 하나 Z 하나에 대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Z 하나를 1로 줬고 나머지를 그냥 나머지를 컨디션으로 줬을 때 얘를 이제 써보게 되면
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써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zj가 1일 때 요걸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가 1 플러스 5j가 되는데 5j는 요거 분의 요거겠죠. 그래서 요거인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프라이어를 똑같이 준다고 했으니까 0이 이렇게 소거가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앞에서 그랬던 뭐 요 부분이 되겠죠. 이 식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식을 다 구해놓고 깁스 샘플링을 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냐. 일단 초기 값으로 ZS 그 다음에 시그마 S, 베타 S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ZJ의 어떤 ZJ에 대해서 얘를 ZJ 스타로 업데이트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1이면 0이 되고 0이면 1이 되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각각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Z 마이너스 J ZJ 그다음에 P Z 마이너스 J ZJ 스타 이렇게 해서 요 확률을 구해서 요 확률을 이용해서 요거 확률을 이용해서 이 OJ 요거겠죠? 요 OJ를 이용을 해서 이 ZJ가 1이 될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1 플러스 5J분의 1을 하면은 요거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이고 잠깐만요. ZJ가 1일 확률이 요거에 따르면 0.3이고 ZJ가 0일 확률이 0.7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샘플링 하나 뽑아가지고 요 확률로 이제 하나를 뽑아가지고 ZJ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뭐 이 확률로 해서 막 뽑았는데 1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경향성은 요 높은 쪽으로 가기는 하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ZJ를 계속 이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Z를 계속 업데이트 시켜준 Z 쌍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1부터 이렇게 쭉 해서 엄청 많이 나오겠죠. 만 번 했으면 만까지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각각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시그마 제곱이랑 베타 요거 값들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요걸 이제 다 구하면은 요 각각의 값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 값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이제 평균을 내주면은 요게 베타 BMA라고 하는데 요 평균 값이 가장 옵티멀한 베타 개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베타 헷. 그래서 결국 모델 셀렉션을 할 때는 어떤 Z를 도입을 해서 Z를 이렇게 뭐 Z의 포스테리어를 구하는데 Z의 포스테리어를 구하고 보니까 결국 이런 오즈 형태로 나왔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확률에 대해 그러니까 하나의 Z에 대해서 그 포스테리어 확률을 구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서 샘플링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은 그래서 이 Z들을 다 이렇게 10,000번을 만약에 진행을 했다고 치면은 요 아까처럼 앞에 5,000개 떼고 뒤에 5,000개만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평균을 내면은 약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무슨 그 FCB 책에 있는 다이아비티스 이거 데이터인데 요거 중에 앞에 거 10개만 이게 원래 64개인가 그런데 너무 많아서 10개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각 Z가 포함될 확률이 얼마냐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가 대충 0.5니까 뭐 한 얘 두 개만 쓰면은 얼만큼 얼추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Z에 대한 그러니까 그 회귀 개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그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지는 그런 거랑 비슷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포스테리어 분포를 구해서
근데 포스트리어 분포를 구한 것 중에서 하나의 이제 값을 쓰려고 하면은 민을 쓰잖아. 포스트리어 민. 네. 그쵸? 그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어떤 센스에서 그러냐면은 이제 스퀘어드 로스를 가장 최소화하는 뭐 그런 거니까 이제 그걸 쓰는 거잖아. 거기서부터는 이제 베이지 추론이 아니라 그냥 디시전 띠어리지. 그치? 분포에서 칸의 아. 값을. 근데 그거랑 비슷한 센스로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지. 사실 베이지 추론이 딱 답을 내는 거는 이렇게 수많은 그런 선들을 그러니까 선들의 영역 이거 존을 딱 그려주겠지, 그치? 네. 그럼 막 써 있는 거.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냥 그 베타의 포스트를 자체의 민뿐만이 아니라, 그치? 거기에서 그 뭐냐 그 모든 모델에 걸친 뭐예요? 그 모든 모델에 걸친 이 베타의 민 그걸 구하는 게 이제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지. 모델 에버리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모델에서 생성된 샘플 베타의 샘플들이 나오잖아, 그치? 네네네. 걔네들이 이제 싹 다 여러 모델에 걸쳐가지고 이 모델 저 모델 걸쳐가지고 나오는 베타들 싹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평균행을 쓰는 거. 되게 와 그리고 관석이가 그걸 일일이 다 어이구 인욱이 개수 추정 그게 지금 이거야 BMA 그거야 지금 얘기야.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인욱아 어떻게 할 수 있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Z에서 가장 그냥 Z 값을 보고 0.9보다 0. 예를 들어 0.5 어떻게 뭐보다 높을 건지 너의 판단인데 그냥 그것들 보고 선택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생성된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뭐 X1 뭐 베타1 베타2라는 걸 뽑았어, 그치? 그럼 베타1 베타2라는 걸 그러면 각각의 모델에 걸쳐서 이 베타1 베타2들이 샘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샘플들을 다 에버리징 해가지고 쓰는 게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이고 아니면은 생성된 모델 중에서 Z 값들 중에서 가장 그 값이 큰 애들 그러니까 그 우리는 라이클리हु드 구했잖아. 모델의 마지막 라이클리후드 그 마지막 라이클리후드 가장 큰 그 모델 하나 그치? 그 모델 하나 써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 뭐예요? 그 하나의 포스테리어 미니거나 아니면 그 모델 하나의 뭐 그냥 모델 셀렉션을 이렇게 따로 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 추정은 내가 OLS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오, 그치. 좋아. 그리고 관석이가 그거 다 일일이 썼니? 그거? 수식을? 아니 쓰다가 그 어. 약간 사진으로 이렇게 딱 드래그 하면은 라텍스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진짜? 네 나도 알려줘.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의 유튜브 영상을 잘 들었구나. 많은 포인트를 다 답해냈어. 잘했어. 아이, 고생했어. 더 재밌고 좋은 포인트들이 많은데 특히 영강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 약간 형의 유려한 영어 실력도 같이 들을 수 있으며 부끄럽다. 아무튼 저희 그러면은 5분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네, 8시 6분에 뵐게요.
네, 저희 그러면은 10분 지나서 두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원님 발표 준비되시면은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들리고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고 들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떨결에 이번에도 발표를 맡게 된 오정원입니다. 이렇게 정기 세션 전체 시간을 메꾸는 역할로 발표하는지 몰랐는데 이번도 그냥 저번과 동일하게 통계 내용에서 선대가 활용되는 부분 조금씩 볼 건데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요. 대신 저번과는 다르게 내용들이 사실 처음 듣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저번에 봤던 내적과 공분산의 관계를 나타냈던 수식들이었죠. 여기서 어떤 사실을 이용했는지 볼 거라면 그냥 두 변수 간 공분산을 최대하는 것은 결국 내적을 최대하는 것이랑 동일하고 결국 이 코사인 세타를 최대화시키면 되는 이 사실을 갖고 사용하는 통계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왜 갑자기 PCA냐 하면 앞선 발표에서 매우 잘 설명해 줬듯이 이 PCA가 결국 분산을 최대화시키는 새로운 PC 변수들을 찾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이를 통해 나온 새로운 PC 변수인 Z 같은 경우를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분석들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Y가 있다면 회귀 분석도 진행할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분산이 아니라 Y와의 공분산을 이용해서 Y와의 공분산을 최대화시키는 새로운 변수를 찾아내는 회귀 분석 방법이 있길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 최소 제곱법이라고 PLS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앞선 PCA랑 비교를 해보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X의 선형결합, 즉 기존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기존의 변수보다 더 적게 찾는다면 차원 축소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PCA랑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차이점은 바로 이거는 분산이 아니라 Y 간 공분산을 최대화하는 변수를 뽑고 싶어 한다는 관심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변수를 뽑을 건데 저희가 보통 새로운 변수를 t라고 많이 여기서 부르더라고요. 그럼 이 t는 기존 변수의 선형 결합이니까 이렇게 xw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가장 제가 관심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가중치 w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걸 잘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때 바로 선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결국 t와 y의 공분산을 최대하는 것은 결국 이 t 대신 xw를 집어넣으면 xw와 y의 내적을 최대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 좌변의 식에서 어드 조인트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우변의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우변의 내적을 최대하는 거는 이 내적의 식을 약간 변형을 가면 놈과 그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또 다시 이거를 최대하면 되고 제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결국 이거는 이 코사인 세타를 최대하면 되는데 이때 이 코사인 세타가 최대화되는 경우는 이 W가 X 트랜스포스 Y랑 같은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세타가 빵이 되고 그때 코사인 세타 값은 1이 됨으로써 최대화될 수 있겠죠. 즉 가중치 W는 X 트랜스포스 Y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집어넣으면 T는 아마 이 X 트랜스포즈 Y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변수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PLS 전체의 흐름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이것도 PCA랑 똑같이 데이터 정교화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X, Y를 첫 번째 X인 X1, 첫 번째 Y인 Y1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렇게 부르나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할 거니 일단 잠시 제쳐두기로 하고 앞서 말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중치 W1 첫 번째 가중치를 구합니다. 여기서는 앞선 방법이랑 똑같이 썼는데 이 크기가 정확히 1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분모의 놈으로 나눔으로써 약간의 좀 조정을 좀 했네요. 그리고 이 위에서 구한 이 가중치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변수를 뽑고 그리고 새롭게 구한 변수를 통해서 그대로 회귀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결국 가중치만 잘 구하면 이 밑에 과정은 되게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T1이라는 변수로는 좀 부족하면 저희가 변수를 더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 t2라는 변수로도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약간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바로 두 번째 xy를 설정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 구한 새로운 변수인 t1이 x와 y에 대해서는 각각 설명하는 부분을 제외해서 설명 못하는 것만 건드리는데 이때 설명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잔차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즉 그냥 t1을 또 y1이랑 뭐 회귀 분석해서 나오는 잔차, 또 t1을 x1이랑 회귀 분석해서 나오는 잔차. 잔차라는 부분이 바로 이 기존의 변수가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잔차라고 그 이전에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잔차가 되는 개념을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소개했었는데, 그게 바로 그때 이 회귀개수 베타1에 대한 해석이 이 y를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 중에서 x1이 가지는 이 코어적 설명량이 베타1이다라고 설명했을 때 제가 예시를 들면서 이 스팬을 잔차에 있는 서브스페이스랑 잔차가 아닌 서브스페이스 이렇게 두 개 올소고나란 서브스페이스로 나눴었잖아요. 결국 이렇게 약간 해석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통계 관점에서 보면 그 이전에 설명한 부분과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나누는 이 과정은 통계적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잔차화시키는 거고, 또 이거를 약간 선대 관점으로 보면 약간 올소고나란 두 서브스페이스 혹은 두 벡터로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도 이렇게 올소고나란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이 아이디어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되게 많이 쓰이는 사실을 알고 있죠. 제가 뒤에 있는 주제도 이 사실을 좀 사용하고, 그 부스팅 방법 중에서도 단차에 계속 학습을 시키는 방법, 그것도 있듯이. 네, 그래서 다시 이어가서 보면 결국 이제부터는 아까 T1이랑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X2, Y2는 그 잔차로 나타나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가중치 W를 계산하는 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W를 계산하고, 이 계산을 통해 나온 W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변수 T2를 추출하고, 이 T2로 이 Y2에 대해서 회귀 개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또 그 다음 변수인 T3에 대해서 궁금하면 얘를 이제 X2와 Y2에 대해서 회귀를 진행한 다음에 나오는 각각의 잔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잔차를 바탕으로 또 X3, Y3를 만들어서 위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이 전체 PLS 과정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로젝션이네요. 프로젝션이 뭐냐고 하면 저희가 배웠던 방법은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y라는 벡터가 저희가 잘 아는 서브스페이스, 이렇게 되겠죠. 이 서브스페이스에 있는 다른 벡터, y 횟수로 표현하고 싶을 때 이때 바로 이 벡터 y가 이 y 횟수로 프로젝션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벡터 y 햇은 바로 이 서브스페이스를 구성하는 이 새로운 기저의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죠. 저는 가장 쉬운 단순 회귀 예제를 갖고 왔는데, y가 1과 x로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이 일어나면 y햇은 b0 플러스 b1x라고 적힐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 y햇은 x에 대한 함수가 되었네요. x에 대한 함수. 저희가 그 통계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x에 대한 함수이다,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바로 수리 통계학에서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즉 조건부 평균을 배울 때 이게 뭐에 대한 함수다라고 되게 임팩트를 강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회귀 분석 때 배웠던 사실을 잠깐 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보면, 물론 이 b0 플러스 b1x는 y-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다르게 부르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바로 이 expectation y/, x라고 부르는 걸 기억할 수 있죠. 즉 뭐냐, 프로젝션이 결국 이 조건부 평균이 된다는 것을 저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평균은 되게 통계 수식정에서 되게 자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 조건부 평균이 프로젝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저희가 이 조건부 평균들의 몇 가지 수학적 특징들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먼저 이렇게 프로젝션된 벡터를 또 똑같은 서브스페이스로 프로젝션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왜냐, 이 y-햇은 이미 이 서브스페이스 안에 있고 계속 이 x로 표시가 됐는데 뭘 또 어떻게 또 x로 표현을 하겠어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조건부 평균,
또다시 x로 컨디션을 바꿔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것도 그 이전에 조건부 평균을 취하기 이전 값과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프로젝션을 할 때 가장 인상적인 특징이 뭐였냐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에러에 해당, 잔차에 해당되는 이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프로젝션이었잖아요. 그럼으로써 저희가 프로젝션을 가장 뭐라 말해요? 베스트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도 선대에서 명했는데, 저는 왠지 저 극히 되게 수리통계 수업만 많이 들었던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베스트 어프로시메이션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좀 왠지 막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또 이 베스트 에스티메이터가 뭐 가져야 할 성질이 뭐냐라고 생각하니까 뭐 되게 여러 가지 배웠었는데, 저는 그중 두 가지 중 하나가 뭐 언바이스니스, 즉 평균이 이전 거랑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에피션시라고 부르는 그 뭐 분산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바로 이 베스트 어프로시메이션이 뭔가 가졌으면 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조건부 평균이 베스트 어프로시메이션이 되니까 그 y의 평균과 이 프로젝션 하기 이전의 y 벡터의 평균과 또 이 프로젝션 된 후 이후인 y-햇의 평균은 저희 뭐 회귀 분석에서도 계속 봤듯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 조건부 평균의 기대값을 취하면 또 동일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배웠던 수학적인 개념이 증명이 되고, 또한 이 조건부 평균은 또한 이 분산에 대해서 식을 보면 이거는 저희 수리통계학에서 뭐 이브라고 배우면서 되게 이런 디컴포지션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expectation variance y by x 이 파트에 해당하는 거죠. 얘는 non 네거티브 하기 때문에 즉 바로 밑에 식인 이 식이 성립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등식 파트는 또 굳이 이렇게 디컴포지션 안 하고 되게 선대 개념을 이용해서 또 직관적으로도 약간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바로 이 식을 보면 사실 이건 앞장에서 제가 뭐 공분상과 상관관계 말할 때 잠깐 썼던 식인데, 여기 보면 이 분산에 해당하는 식의 이 길이 벡터의 놈이 들어온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벡터 놈은 뭐 얘랑 비슷하니 결국 분산에 되게 비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지금 그림을 바라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 이 벡터의 길이는 이 벡터의 길이보다는 당연히 뭐 크거나 같겠죠. 만약에 크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같으면 삼각형이 아니라 이 두 벡터가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게 되겠네요. 즉 길이가 같다는 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 조건부 평균의 경우 얘네의 길이가 더 작거나 같다는 말은 아까 이 벡터의 노음에 해당하는 게 바로 길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게 바로 뭐냐? 이 분산에 해당하는 상응되는 개념이기 분산과 뭐 일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단숨에 이 위의 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위의 식을 사실 조금 보면 만약에 이 x가 충분 통계량이고 뭐 이 y가 만약에 어떤 모수 세타에 대한 언바이스트한 거면 뭐 이거는 저희 뭐 수리통계학에서 MVUE를 찾기 위한 뭐 방법으로 뭐 라우블레겔 이론이라고 뭐 나왔던 게랑 정확히 일치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 라우블레겔 뭐 이 식은 이 방법은 뭐 몬테칼로 메소드 할 때도 적용되는 걸로 뭐 분산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쓰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프로젝션과 조건부 평균과의 이런 관계, 선대를 통해서 좀 더 조건부 평균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정준 상관 분석이라는 건데, 한글로는 되게 처음 들어보실 분들이 많고 뭐 영어로는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라고 부르네요. 저도 다벨량 수업 마지막 부분에 조금 들으면서 처음 접했는데, 결국 이 방법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면 두 변수 집단 간의 관계를 저차원의 정중 변수를 통해 관계를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네요. 쉽게 말하자면 x 변수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x1 써 있었고, 이렇게 또 y 변수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둘의 관계를 뭐 이렇게 많은 변수들을 사용하지 말고 좀 더 적은 변수들을 통해 이 x랑 y 이 집합들을 설명하겠다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그림을 통해 보면 y1, y2 대신 이렇게 새롭게 구해진 빨간색으로 ny,
혹은 누X 이렇게 새롭게 구해진 정준 변수를 통해서 이 전체 그룹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준 상관관계가 사실 뭐 처음 듣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여태껏 배웠던 상관관계의 업그레이드된 형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저희가 먼저 상관관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x 하나, y 하나 해서 단순 상관관계를 배웠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 x가 뭐 여러 개 있을 거 y는 하나 있을 때 우린 이걸 뭐 다중 상관관계라고 배웠잖아요. 이번에 정준 상관관계는 그럼 x도 여러 개 그리고 y도 여러 개인 경우로 이렇게 저희가 여태껏 이전에 배웠던 두 개에서 한 발짝 더 나간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저희한테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 앞에서 이 저차원으로 표현한다는데 결국 그 저차원으로 표현하는 게 뭔 말이냐면 예시를 들어서 제가 뭐 x도 두 개 있고 y도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변수가 만드는 공간은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평면 전체를 쓰지 않고 이 평면 안에 있는 어떤 벡터 하나를 사용해서 이 평면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니 평면에서 이런 벡터로 변했으니 차원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이 평면 안에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그럼 이 새롭게 만들어진 누x나 누y는 이 평면을 구성하는 기존의 변수들의 어떤 선형 결합골로 표시가 된다는 사실도 바로 알 수 있겠죠. 선대 개념을 사용하면. 그래서 이렇게 결국 새롭게 만들어진 뭐 H-X 혹은 뭐 B-Y를 이용하여 저희는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가장 최대화되는 게 하는 A랑 B를 구하는 게 저희의 관심인데 결국 이 식은 얘가 되고 얘를 최대화하고 싶은 A랑 B를 구하는 게 이 분석 방법의 약간 objective function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A와 B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K라는 행렬이 있고 이 K 행렬에 저희가 아는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하여 나오는 그 U와 V에 해당하는 것들을 갖고 구해지는데 그래서 A는 이렇게 구해지고 B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뭐 여기 둘 다 이 공분산 행렬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걸 집어넣음으로써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분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1로 바뀌어서 얘네를 표시한 건데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 선대와 관련 있는 이 U와 V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설명하고 저희는 여기에 좀 더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U랑 V가 답이 되는지를 보면 사실 이 식을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 결국 이 식은 A 입장에서는 얘를 최대하는 게 되고 B 입장에서는 얘를 최대하는 게 됩니다. 즉 그리고 이 두 개를 최대하는 걸 보는데 여기서 저희가 더 주의 깊게 볼 건 이 안에 있는 행렬에 좀 더 주의 깊게 볼게요. 그리고 뭐 위에 거 하나 설명하면 밑에 건 동일할 거니 먼저 위에 거인 K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볼 건데 이놈에 대해서 볼 건데 제가 이전에 K를 U 이렇게 람다 그리고 V 트랜스포즈로 표현을 했으면 이제 K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U 뭐 람다의 제곱 이거 U입니다. 그리고 U 트랜스포즈로 표현이 될 건데 그리고 이 행렬이 바로 이렇게 이 타원으로 표현된다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 타원에서 가장 긴 축을 찾는 게 궁금해할 거잖아요. 그리고 여태껏 저희 뭐 선대 세션 때 강사님께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행렬을 축 변환을 보면 요만큼 변환해서 가장 이 긴 축을 찾고 싶어 하는 건데 이 긴 축이 뭐냐 하면 행렬의 주민번호급이 되는 그 대각화를 이용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값일 건데 그게 뭐냐? 바로 가장 큰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뭐 저희 주민번호 볼 때도 그 뒷자리에서 첫 번째 게 1인지 2인지만 보면 웬만해서 다 가장 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고유값이 큰 놈의 고유 벡터면 웬만해서 가장 얘를 최대화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식인 K 트랜스포즈 K도 이번에 U 대신 이게 V로 바뀌는 거에서 똑같이 그 첫 번째 가장 정준 변수는 U1, V1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굳이 이렇게 만들지 않고 바로 K에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하는 게 좀 더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새로운 정준 변수들은
뭐 이런 개수를 갖고 뭐 뒤에 이렇게 얘네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x를 곱하거나 혹시 y를 곱해주면 저희가 알고 싶은 새로운 정준 변수들이 나오는데 뭐 이것들은 다 이 안에 u 혹은 v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변수들 간의 공분선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면 다 0으로 되고 일치할 때마다 뭐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분산은 1이 되고 공분산은 이렇게 고유값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SVD에서 이 U랑 V가 갖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U 간들도 다 올소고나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얘네끼리. 그러면 내가 궁금한 첫 번째 뭐 정준변수였던 뭐 A1 트랜스포스 X랑 H2 트랜스포스 X도 얘네 사이에도 되게 올소고날 할 거잖아요. 왜냐면 얘랑 얘가 올소고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올소고날을 하면 통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 뒤에 있는 두 번째 정준변수는 이 앞에 첫 번째 정준변수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변수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 뭐 특허 선대 내용 중에서 뭐 되게 다양한 부분에도 쓰이고 되게 다양한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통계 내용이 있구나 이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만족하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 화면 보면서. 아, 네. 오, 잘 들었어. 공부 열심히 했네. 그치? 어떤 PLS 부분 있잖아. 네. PLS가 뇌 들으면 약간 그라함 슈미트 같은데? 그치? 뭔가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이 어.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얘가 알고리즘? 이 NIPALS 이 방식 쓰니까 그냥 이 앞자리가 뜻하는 바가 바로 그 이전 변수는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설명해 나가겠다라는 계속 단차에 대해서 계속 피팅해 나가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앞부분이. 그래서 뭐 되게 그램 슈미트랑 아마 유사하게 느껴졌던 게 아닌가라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그 일단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처음 변수 이름이 T1이잖아. 그치? 네네. T1을 할 때는 그냥 Y1 가지고 하는데 T2를 할 때는 Y1 그 뭐냐 T1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 잔차를 내가 이제 그거 리그레션 하는 거잖아. T2는. 네. 근데 T3는 그러면은 T1하고 T2를 같이 넣어서 했을 때의 잔차를 보는 거야? 아니면 T2만 넣었을 때 잔차를 보는 거야? 아마 잠시만요. 그치? 그게 조금 어디 적어놨었는데. 아마 그 T1, T2 형말처럼 둘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램 스미스 하는 과정처럼. 그럼 약간 진짜 그람 슈미트랑 비슷하다. 그치? 약간 그거네. 그 계속 y라는 벡터를 계속 이제 x나 이제 x1, x2, x3 이렇게 걔네가 이제 하는 평면에다 계속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재밌는 걸 잘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컨디셔널 민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잖아. 아, 네. 자, 그거 그 이전 슬라이드. 컨디셔널 그 이전 슬라이드 선영 이거 한번 이거 약간 혹시 이거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컨디셔널 민이 리니어 할까? 아닐 수도 있죠. 그치. 이제 컨디셔널 민이 리니어 하다는 가정이 그게 어떤 모델이었지 그게? 아마 정규분포 건데. 컨디셔널 민 정기분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치 정기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디셔널 민이 리니어 하지 그치 그런데 그치 정기분포 그런데 그 어떤 y하고 x라는 두 변수가 있을 때 y의 y의 x 기분 컨디셔널 민이 리니어하다는 그런 가정이 들어간 대표적인 모델이지 리니어 리그레션이지 그치? 아, 네.
원래 만약에 우리가 이 컨디셔널 민을 프로젝션에 맞긴 맞아. 그런데 이거 어디서의 프로젝션이냐면은 이게 그 파버리티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걔네들이 이루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거든. 힐버트 스페이스로 나타날 수 있다. 그건 인피니트 디멘셔널이야. 그치? 그러면은 y라는 랜덤 베리어블, y라는 펑션을 이 x라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잖아. 걔네들이 이거 랜덤 베리어블이 이루는 어떤 공간에 내가 이제 프로젝션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뭔가 이제 뭔가 우리가 아예 그냥 유한 차원의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해하는 하고는 좀 달랐던 걸로 기억해. 내가 거기까지 컨디셔널 미는 얘기를 하려다가 거기를 하려니까 갑자기 이제 막 메저가 나오고 막 더 어려운 것들이 나와서 내가 못했거든. 그런데 이거 얘기는 할 수 있어. 우리가 랜덤 변수, 그러니까 x라는 랜덤 변수가 아니라 x라는 데이터 칼럼이 스캔하는 공간. 그치? 데이터 관측된 데이터 x라는 칼럼. 걔네들은 이제 랜덤 변수가 아니라 그냥 그 n 차원의 하나의 그런 벡터잖아, 그치? 그런 열 벡터들이 스팬하는 공간에다가 프로젝션을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서 개수를 추정할 때 리스트 스퀘어에서 한다는 거랑 의미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컨디셔널,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션을 이해를 할 때 만약에 내가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그런 랜덤 베리어블의 공간에서 어떤 서브 스페이스, 어떤 확률 변수들이 어떤 서브 스페이스 안에다가 프로젝션 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걸 필요해. 그런 걸 하려면은 정원이가 그걸 들으면 돼. 일단 해석을 듣고 실해석 원을 들어. 나는 이번 학기에 듣거든. 내가 듣고 나서 열심히 이제 후기를 남겨줄게. 너는 내년 1학기에 들어. 알겠지, 정원아? 네. 들어야 돼. 실해석 원 무조건 들어야 돼. 좋아. 고생했어요. 또 질문 있나요? 네, 없는 것 같으니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후다닥 도망가네, 아주 그냥. 누가 물어볼까 봐. 야, 정원이가 수통투 1등이야? 네, 네, 아니요. 야, 수통투 너 언제 들었어? 저번 학기에 들었습니다. 저번 학기? 야, 수통투 회기 둘 다 1등이야? 야, 너 약간 1등 뺏기면은 되게 약간 1등 막 분에 차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내가 1등을 뺏기다니 하면서. 정원이 대단하다. 고생했다. 그래. 너네들은 1등 안 하고 뭐 했어? 우리 정원이 1등 했는데. 나도 해석할 1등 했지롱.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 규민이도 1등 했을걸? 해석학 원. 1등, 응통에서 1등. 응통 해석학 듣는 애들 중에서 1등. 아, 우리 규민이. 나랑 규민이랑 정원이랑 1등 파타자. 아, 이제 그만 괴롭힐게. 네, 오늘로 저희 세션이 전부 끝났고요. 방학 세션이. 그래서 오늘이 저희 리크루팅 서류 마감 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면접을 보고 신입을 뽑은 다음에 24일에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일 날까지 푹 쉬시고 그때 지금 아직 근데 안 끝난 스터디들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잠깐만요. 25일 아니에요? 25일이군요. 제가 25일이네요. 죄송합니다. 25일입니다. 그래서 25일 날 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션 참여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뒤풀이는 10분 쉬었다가 4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